네,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예,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보시면요, 행정소송의 종류를 설명해 놨습니다. 형성소송, 이행소송, 확인소송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성질에 따른 분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성이라는 의미를 잘 아시면은 형성소송의 뜻을 아신다라고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형성의 뜻은 법률관계가 발생 변경, 소멸된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판결이 확정된과 동시에요. 예, 확정된과 동시에 법률관계가 발생, 변경, 소멸되죠. 예컨대 처분이 취소 소송이 승소하게 되면은 처분이 그 즉시 소멸되는 거죠. 효력이 소멸되는 거죠. 예, 따라서 이런 형성 소송의 대표적인 예는 항고 소송 중에 취소 소송을 들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행 소송은 이 이행 청구권의 확정과 법률관계의 확인이죠. 이 법률관계의 확인 플러스 이행 청구권의 확정,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의무이행 소송이나 예방적 금지 소송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판례상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의무이행 소송이나 예방적 금지 소송 이 판례상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항고 소송의 일종이 되고요. 예, 당사자 소송으로는 이제 금전급부 소송 중에서 이행 소송이 있겠죠. 그다음에 확인 소송은 그야말로 이제 어떤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확인 소송이라고 하고요. 예, 항고 소송 중에는 무효 확인 소송이라든지 아니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당사자 소송 중에서는 공법상 법률관계의 전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 즉 당사자 소송 중에 확인 소송의 유형이 있다 이렇게 해드릴 수 있고요. 내용에 따른 분류는 이제 행정소송법 3조에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권리구제 기능을 주된 소송 기능으로 하고 있는 주관소송으로는 항고소송하고 당사자소송이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행정의 적법성 확보 기능, 행정통제 기능을 주된 소송으로 하는 거는 객관소송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민중소송하고 기관소송이 있습니다. 하나씩 보시면 항고소송은 이제 처분에 관한 소송이죠. 항고소송은 행정소송법 규정에 의하면은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에 따라서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 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이렇게 나눠지고요. 당사자 소송은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을 말하고 실질적 당사자 소송하고 형식적 당사자 소송으로 나눠진다고 하는 그 다음에 그 당사자 소송이냐 민사 소송이냐의 구별 문제, 이것이 소송물을 기준으로 공법상 걸리면 당사자 소송이고 사법상 걸리면 민사 소송이라고 하는 게 이제 판례고요. 그 앞에 법률상 원인 관계를 기준으로 공법상 당사자 소송하고 민사 소송을 구분하는 게 이제 학설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당사자 소송 맨 말미에 당사자 소송에 관한 설명을 할 때 자세히 할 테니까요.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민중소송은 이제 행정소송법 규정에 의하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죠. 관계없이. 즉 주관소송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해서 제기하는 소송을 민중소송이라고 하는데요. 각종 선거나 투표 무효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 최근에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주민소송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 기관소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상호 간에 권한의 전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이에 대해서 제기하는 소송을 기관소송이라고 하는데, 이와 유사한 제도가 이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기관소송은 동일한 행정주체 내에 속하는 기관 사이의 소송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관소송하고 민중소송은 법정주의, 즉 열기주의가 채택돼 있었어요. 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민중소송이나 기관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기관소송은 특히 현행법상으로 지방의회 제기 의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송과 그 다음에 교육감 가의 소송, 이 두 가지만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법정되어 있는 게. 그 다음에 행정작용 형식에 따른 행정소송의 가능성과 해당성인데요. 이미 설명을 많이 해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자, 행정작용법 관계하고 행정조직법 관계로 나눌 수 있죠. 26페이지의 표를 보시면 더 쉽습니다. 행정작용법 관계는 공법 관계하고 국고 관계로 나눌 수 있고, 행정조직법 관계는 행정조직 내부 관계하고 행정주체 상호 간의 관계, 이렇게 크게 나눠지는데요. 행정작용법 관계에서의 권력관계는
이제 항고 소송으로 다퉈야 되는 거죠. 그리고 관리 관계는 당사자 소송, 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국고 관계는 뭐 민사 소송이 될 거고요. 행정조직 내부 관계는 원래는 그 원칙은 행정기관 내부 불개입의 원칙이라고 그랬잖아요. 법원이 행정기관 내부의 분쟁에 대해서 개입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만은 다만 이제 행정기관 상호 간의 관계가 이 계층제를 형성하지 않고 있어서 행정의 통일성을 확보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행정의 원활함을 위해서 기관소송이라는 제도를 법정에 놓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고,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그 두 가지 소송이 기관소송의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행정주체 상호 간의 관계는 일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관계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면은 양 당사자가 행정 객체가 된다라고 되면은 또는 국고관계에서의 행정 객체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사인으로 취급하면 되는 거니까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이제 양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공권력 주체로서 행동하게 될 때에는 이제 문제가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 지방자치법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관여하는 두 가지 큰 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권, 또 하나는 직무이행명령 제도. 이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그런 권한을 행사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반대로 거기에 불복할 때 대법원에 제소하는 소송,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의 처분과 같은 것이지만, 처분으로 볼 수도 있지만, 시정명령 및 취소 정지권이라든지 직무이행명령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이거는 제 견해인데요. 그것이 자치권을 행사하는 관계에서는 서로 대등한 관계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뭐 항고소송 유사한 또는 항고소송으로 취급하는 그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다만 이제 기관임 사무를 처리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사무를 처리할 때, 국가의 하부 구조가 돼서 처리할 때는 행정조직 내부 관계처럼 취급을 해서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라고 해석하는 게 제 견해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는 일단 지방자치법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죠. 그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소가 되는데요. 만약에 그 외에 법원에 그러면 제소를 해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관계처럼 해소가 되면 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가 35페이지에 있는 행정사건의 관할입니다. 일단 행정법원이 1998년 3월 1일 날부터 설치가 돼서 행정사건도 3심제가 됐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만 이제 행정법원이 서울에는 서울행정법원이 이제 설치가 돼 있는데, 지방에는 아직까지는 행정법원이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법원 지원이 아닙니다. 지방법원 본원이 행정법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원 중에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행정법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건의 관할은 전속관할로 해석하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따라서 이 전속관할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면은 주 1번에 있는 것처럼 36페이지 전속관할하고 임의관할의 차이점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합의관할이 인정되느냐, 또 하나는 변론관할이 인정되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속관할 관할 위반을 이유로 항소심에서 주장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에서 전속관할하고 임의관할하고 크게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행정사건은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그리고 절대적 상고 이유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거꾸로 지금 민사사건이 그러면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냐? 이 문제는 조금 더 생각할 바가 있지만은, 일단 판례는 전속관할이 아니다라고 보는 게 판례의 태도고요. 저도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법원에 예컨대 이송되어 온 민사사건,
또는 행정법원하고 행정사건하고 민사사건이 이 병합해서 제기돼서 행정법원이 처리하고 있는데, 이 주된 행정사건이 뭐 취하가 됐거나 각하가 됐다 먼저, 그런 경우에도 행정법원이 민사사건을 계속해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게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다만 그런데 대법원 판결 중에는, 과거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아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 대법원 판결이 변경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까지는 유지되고 있는 대법원 판결 중에 관련 청구 소송이 병합돼 있다. 병합돼 있는 것은 항고 소송이 적법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항고 소송이 취하되거나 각하되면은 관련 청구로 병합돼 있는 민사 사건은 각하해야 된다라는 게 그런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관할은 임의관할이죠. 토지관할은 임의관할이고, 이 피고의 주소지에서, 피고의 생활 근거지인 소재지에서 관할이 생깁니다. 다만 이제 그 중앙행정관청이죠. 예컨대 과천이라든지 세종시에 있는 중앙행정관청과 그 다음에 혁신도시에 나가 있는 공기업 공공단체에 관한 사건은 대법원 소재지에도 관할이 있다. 즉 서울행정법원에도 관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할이 경합하게 되겠죠. 예컨대 세종시에 있는 중앙행정부처에서 어떤 처분을 했다라고 하면은 피고의 소재지인 대전지방법원 본원에 관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법원 소재지인 서울행정법원에도 관할이 있게 되는 겁니다. 관할이 경합하게 되겠죠. 그 밖에도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은 부동산 소재지에도 관할이 있고요.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뭐 그 지사나 이런 데에도 지점에도 관할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토지 관할은 임의 관할이고요. 사물 관할은 이제 합의부 재판부에서 재판을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은 이 단독 재판부에서 재판을 해야 되느냐의 문제잖아요. 42페이지입니다. 민사사건하고 다르게, 민사사건은 재정 단독 재판부가 원칙이고요. 합의부가 예외가 됩니다. 근데 행정사건은 반대입니다. 합의부 사건이 원칙적인 사건이고요. 단독 재판으로 하기 위해서는 재정 단독 결정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요. 서울지금 행정법원 실무에 하면은 운전면허 사건이라든지 업무상 제의 사건이라든지 양도소득세 부과 사건 등에 대해서 재정 단독 결정으로 단독 재판부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독 재판부에서 하느냐, 합의부 재판부에서 하느냐, 이 사물 관할도 역시 임의 관할이다. 그다음에 신급 관할은 지금 행정사건이 3심제로 돼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98년 3월 1일 이전에는 2심제로 돼 있었다. 아직도 2심제로 하는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예컨대 뭐 공정거래 사건 같은 경우는 아직도 서울행정법원이 서울고등법원이 1심이 돼서 2심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송으로 갔어요. 이송은 이제 행정소송에서 이송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송을 만약에 하지 않고 각하를 해버리면은 취소 소송 같은 경우에는 제소 기간 때문에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송제도가 민사사건보다는 행정사건에서 더 중요성을 갖는데요. 자, 이송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관할 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이 있고요. 또 하나는 편의 이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편의 이송에는 다시 민사소송법 본래의 이송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법에만 특별히 있는 관련 청구 소송의 이송이 있습니다. 병합과 이송이 있는데요. 하나씩 먼저 살펴보면, 관할 위반으로 인한 이송은 1심 법원 사이의 관할 위반으로 인한 이송은 별 문제가 없는데, 자, 신급을 달리하는 경우에 이송 문제잖아요. 이 경우에 이제 행정소송법 제7조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왜 이런 규정이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뭐 지난 시간에 상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더 설명을 덧붙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 해석론으로는 축소 해석해야 된다. 라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행정사건으로 제기할 사건을 민사사건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자, 민사법원에서는 예컨대 서울행정법원이 아닌 지방법원 본원에서는 행정법원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관할 위반이 되는 게 아니죠. 따라서
그냥 행정사건으로 취급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민사부에서 설령 접수를 했다고 하더라도요. 예. 관할 위반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예컨대 서울적인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민사사건인 줄 알고 행정사건을 접수했다라든지 아니면 지방법원 지원은 행정사건에 처리할 수 있지 않잖아요. 근데 뭐 지원해서 받았다 이렇게 되면은 바로 각하하면은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소 기간 때문에 큰 문제가 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하할 게 아니고 이송해야 되는 거다 원칙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말씀드렸다시피 지방법원 본원은 행정법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냥 지방법원 본원에서 만약에 민사부가 행정사건을 접수했다 또는 처리했다. 요거는 관할 위반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무분담의 문제, 내부 사무분담의 문제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편의한 이송은 민사소송법 35조에 의한 이송이 있고요. 관할이 경합된 경우에 그쵸? 소송 경제나 아니면은 뭐 이런 거를 위해서 이송하는 거를 민사소송법 35조에 의한 이송이고요. 그 다음에 행정소송법 10조에 관련 청구 소송의 이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10조에서는 취소소송과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원상회복 등 청구소송 또는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취소소송 등 관련 청구소송 예컨대 취소소송과 또 취소소송과 당사자소송 이런 식으로 돼 있어도 관련 청구를 이송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당사자와 법원의 부담을 이송해서 병합해서 처리하면 당사자나 법원의 부담이 줄어들겠죠.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판결이 모순되는 걸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목적에서 하는 건데, 자 민사소송법하고의 다른 점은 뭐냐면 민사소송법에 의한 이송이나 병합은 이 수개의 청구가 같은 종류의 소송 절차여야 됩니다. 그러나 행정소송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예컨대 취소소송은 형성소송이고 손해배상 소송은 이행소송이잖아요. 그래서 민사소송에 의하면 양자가 이 병합 또는 병합을 위한 이송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근데 행정소송에서는 가능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나 민사소송에서는 동종의 소송이기만 하면 청구 상호 간의 관련성이 없어도 되지만은 행정소송에서는 이게 그 행정소송의 신속성 때문에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죠. 행정사건이 소송의 대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민사소송에서는 요구하지 않는 청구 상호 간의 관련성. 그래서 관련 청구 소송이잖아요. 이 요구된다. 자, 요건은 서로 다른 사실신법원에서 소송 계속 중해야 된다. 신급을 달리해도 상관없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관련 청구 소송이어야 된다.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달라도 상관없다라고 얘기했고요. 자, 이송 절차는 관할 위반으로 인한 이송은 직권이송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신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신청권에 기한 신청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냥 직권발동의 의미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할 필요도 없고요. 만약에 답을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불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편의한 이송, 아까 관련 청구로 인한 이송을 포함한 편의에 의한 이송은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이송이기 때문에 그 신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 거고요.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송의 효력으로 이송결정의 기속력입니다. 이송받은 법원을 구속한다. 이게 이송결정의 기속력이고 설령 전속관할을 위반한 이송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라는 거고요. 판례에 의하면요. 그 다음에 신급관할을 위반한 이송의 경우는 신급관할을 위반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이송받은 상급법원에는 미치지 않지만 하급법원에는 역시 미친다. 이런 얘기가 지난 시간에 얘기였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요. 53페이지에 항고소송의 의의와 종류에 대해서 이번 시간하고 조금 쉬었다가 또 다음 시간까지 계속 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소송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두 가지죠.
주관 소송하고 객관 소송으로 나눠지고요. 예. 행정소송법에 의하면은요, 주관 소송에는 항고 소송하고 당사자 소송이 있고요. 객관 소송에는 민중 소송하고 기관 소송이 있다라고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행정소송법 4조에서는요, 항고 소송을 취소 소송하고요, 무효등 확인 소송, 그다음에 부작위 입원 파견 소송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학설상으로 이 세 가지 항고 소송 말고 의무 이행 소송하고 예방적 금지 소송도 허용되는 거냐? 즉 행정소송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의무 이행 소송이나 예방적 금지 소송과 같은 소송 유형이 허용되는 거냐? 이게 법정의 항고 소송의 허용 문제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오늘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취소 소송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소 소송은요, 이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에 어떻게 정의가 내려져 있냐면,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처분 등이잖아요. 처분 등은 처분과 재결을 말합니다. 재결은 뭐예요? 행정심판의 결론이죠. 행정심판의 결론을 재결이라고 합니다. 자, 재결도 행정심판위원회나 재결청이라는 행정청의 행정행위죠. 따라서 사실 재결도 처분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걸 구분해서 지금 규정해놔서 그렇지 재결도 처분에 포함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소송법 제19조에는 원처분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재결의 취소 변경은, 즉 재결에 대한 취소 소송은 당의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이 됩니다. 지금 원처분주의가 지금 일단 이해가 안 되시죠? 뭐 나중에 이제 행정 심판할 때 제가 자세히 설명할 거기 때문에 오늘은 원처분주의가 뭐냐만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처분이 있죠. 이 처분에 대해서 바로 불복소송을 제기한다. 항고소송을 제기한다. 특히 취소소송을 제기한다. 항고소송 중에서 특히 취소소송을 제기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행정심판을 거쳤어요. 그죠? 행정심판에서 먼저 한번 구제를 받아보고, 만약에 구제가 되지 않으면은 그 재결이 있잖아요. 이 재결에 대해서 취소소송이나 뭐 항고소송을 제기한다. 이렇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만약에 원고가요, 이 방식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이 방식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임의적 전치주의라고 하고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서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필요적 전치주의라고 합니다. 필요적 전치주의. 이거는 이제 행정심판의 전치 문제고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만약에 임의적 전치든 필요적 전치든 요 방식을 채택했다, 요 경로를 채택했다라고 하면은, 자, 이 항고 소송의 대상이 원래의 처분이냐, 아니면은 이거냐, 그죠? 재결이냐. 만약에 두 개 다 무조건 된다라고 하면은 예컨대 법원 사이에 판결에 모순이 생길 수가 있는, 일단 불합리가 있고요. 소송 경제에도 맞지 않죠.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만약에 처분이 이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돼야 된다라고 하면 그거를 원처분주의라고 그러고요. 재결이 항고소송의 대상이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재결주의라고 합니다. 재결주의.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는 개별법에서 재결주의를 채택한 경우도 있긴 있지만은 일단 행정소송법 자체에는 원처분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원처분주의를 채택하면은 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게 원칙적인 소송의 대상이 되지만은 이 행정심판의 재결도 이 처분하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
않는 위법 사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돼서 재결도 엄밀하게 따지면은 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당의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경우, 즉 처분에 없는, 원처분에 없는 재결 고유한 위법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결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예컨대 위원 정족수를 채우지 않고 결정을 했다든지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나중에 행정심판을 설명할 때 더 자세히 설명하고요. 오늘은 그냥 이 자리에서는 이 교재를 지금 53페이지를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항의 변경이라고 돼 있잖아요. 일단 처분 등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 변경에 대한 설명인데, 이 변경이 이 적극적인 변경, 어떤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바꾸는 변경, 이 변경을 의미하는 거냐, 아니면은 일부 취소를 의미하는 거냐가 또 이제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행 판례는요, 행정심판에서는 당연히 이제 변경을 적극적 변경이라고 해석이 되는 건 이건 이론이 없고요. 행정소송에서의 이 변경은 일부 취소, 그것도 양적인 일부 취소. 로 보고 있다.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의미잖아요. 취소의 의미입니다. 취소의 의미가 과연 뭐는 거냐. 여러분들이 이제 행정법 실체법을 행정법 총론이나 이런 실체법을 이제 공부해 보시면은 공부하셨을 때 다 이미 이해를 하셨을 것 같은데, 자, 행정행위에는요, 다른 민법상의 법률행위라든지 아니면은 민법상의 법률행위라든지 아니면은 같은 공법작용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작용이라고 하더라도 공법상 계약과 같은 것에서 인정되지 않는 독특한 효력이 있습니다. 이른바 공정력이라는 건데요. 이 공정력은 처분이 행정행위의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가 아닌 한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힘이죠. 권한 있는 기간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힘을 공정력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권한 있는 기관은 처분청이죠. 처분청이 직권 취소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그 사건을 받은 행정심판위원회죠. 행정심판위원회도 취소 재결을 하거나 변경 재결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재판부죠. 이거 수선법원이죠. 그러니까 그 재판부도 취소 판결을 선고해서 처분의 효력을 없앨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권한 있는 기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다시 공정력의 의미를 다시 설명해 드리면, 행정행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가 아닌 한, 그죠? 무효가 아닌 한, 단순한 취소 사유만 있을 경우에는이죠. 그러니까 취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죠? 권한 있는 기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군데입니다. 세 기관에 의해서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힘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공정력입니다. 자, 그러면은 취소 판결은 뭐냐? 그 공정력을 제거하는 소송을 취소 판결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정력에 관한 설명을요, 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일이 아니라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행정법 총론 부분에서 공정력에 관한 설명을 읽어보시거나요. 아니면 제가 저 유튜브 채널에 올려져 있는 유튜브 동영상 강의 중에 공정력에 대한 설명 부분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취소소송의 성질인데요. 견해가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먼저 형성소송설이 있고, 확인소송설이 있고, 구제소송설이라는 게 있는데요. 일단 확인소송설은 사인에게, 그죠? 원고가
형성권, 원고에게 형성권은 사인에게 행정행위를 소멸시킬 수 있는 권리를 준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형성 위법한 처분의 취소 청구권을 확인받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게 이제 확인소송설이고요. 형성소송설은 이미 설명을 했고 이미 앞에 부분에서 말씀을 드려서 제가 형성소송설을 취하고 있다는 게 은연중에 다 드러났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형성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형성이라는 개념은 어떤 행위에 의해서, 그죠? 어떤 권한의 행사에 의해서 또는 권리 행사에 의해서 법률 관계가 그 즉시죠. 그 즉시 법률 관계가 발생, 변경, 소멸되는 거죠. 그러니까 취소 판결에 의해서 당의 행정행위가 소멸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성 소송, 형성 판결을 구하는 소송. 이라는 의미에서 형성소송이다 라는 거고요. 이제 구제소송설은 약간 절충적인 견해인데요. 이 취소소송을 확인소송과 공정력의 배제라는 형성소송이 결합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구제소송설입니다. 글쎄요. 근데 뭐 구제소송설은 좀 문제가 있는 게 일단 형성소송설하고 거의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요. 왜냐면은 이 형성소송하고 이행소송은요, 일단 소송의 모든 기본은요, 확인이죠. 확인소송이죠. 확인소송에 이행청구권이 포함되면 이행소송이 되는 거고요. 확인소송에 형성권의 행사 또는 뭐 형성판결을 구하는 것. 이렇게 되면 형성소송이 돼서 이 구제소송은 사실상 형성소송설하고 거의 같은 의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견해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고 이 통설은 형성소송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인소송설은 이번 학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법률상 쟁송을 권리목행에서 나타나는 소송이 아니다라고 설명하는 견해가 주로 이제 확인소송설을 취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취소소송의 소송물입니다. 지금부터가 조금 이론적이고 어려운 문제가 돼서 이 부분을 조금 잘 이해를 하시면은 행정쟁송법을 전반적으로 꿰뚫을 수 있는 눈이 좀 트인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소송물이 문제잖아요. 소송물은 이게 행정소송에서 논해지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민사소송법학에서 전통적으로 많이 논해졌던 얘기입니다. 민사소송법에서 학에서 소송물이라고 하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기본 단위죠. 즉 소송의 객체를 말하는 겁니다. 소송의 객체. 이 소송물의 객관적 범위가요. 판결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하고 이제 같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송물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죠. 즉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소송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이제 민사소송법학에서는 굉장한 논쟁거리죠. 그래서 구소송물 이론이 있고요, 신소송물 이론이 있고, 신소송물 이론에 또 여러 가지 복잡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행정소송에서는 그렇게까지 막 논의가 민사소송법학처럼 막 이렇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데요. 일단 이해를 하시려면은 간단하게나마 저희 민사소송법학에 있는 소송물 이론을 조금 아셔야 되는데, 자, 구소송물 이론은 뭐냐? 실체법상 권리마다 소송물이 하나 형성된다는 겁니다. 예컨대 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면은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도 있고요.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권리에 따라서, 실체적인 권리에 따라서 이 소송물이 하나씩 형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설명하는 게 구소송물 이론이고요. 신소송물 이론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소송법적인 관점에서요. 소송법적인 관점에서 이 소송의 단위라고 해야겠죠. 이 단위를 소송법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파악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구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그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소송물 이론은 기준이 굉장히 견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자, 그럼 행정소송에서도 이 민사소송에 따르는 소송물 이론이 그대로 적용되는 건 맞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처분의 실체적 성질이라든지 처분 상대방의 실체법상 권리 및 소송 경제라든지 분쟁의 이례적 해결의 이념이라든지 공법상 다른 구제 수단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행정소송법학에서
고유한 문제로 또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견해가 어떤 견해들이 있느냐? 첫 번째,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다 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다. 취소 소송의 소송물은 당해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므로 당사자는 당해 처분의 존재를 하는 모든 위법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음식점, 유흥음식점 예컨대 유흥주점이죠. 음식점 뭐 영업 취소 처분이죠. 영업 취소 처분이 있다라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이 음식점 주인이 유흥식점 영업 취소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은 이 유흥식점 영업 취소가 위법한 사유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컨대 뭐 첫 번째 뭐 실제법적인 사유로 예컨대 만약에 여기서 미성년자한테 술을 팔았다, 출입을 시켰다라는 게 행정청에서 했다고 하면은 이게 미성년자한테 술 판 게 아니다. 또는 뭐 그다음에 절차적 사유로 뭐 청문을 안 했다. 세 번째 뭐 여러 가지 5만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사유는 위법 사유는 5만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처분의 위법 사유는 이 견해에 따르면 위법성 일반이니까요.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 소송물이니까 이 견해에 따르면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위법 사유,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 사유들은 다 공격 방어 방법에 불과한 거죠. 공격 방어 방법에 불과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기판력, 소송물이 유흥시점 영업정지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니까, 그죠? 위법성 일반이니까 이 처분 안에 들어있는 모든 사유는 다 여기에 공격 방어 방법에 불과하기 때문에 처분 단위로 소송물이 형성이 되고, 그죠? 처분 단위로 형성이 되고, 처분 단위로 소송물이 형성되고 기판력, 즉 판결의 효력이 처분 단위로 미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분쟁의 이례적 해결, 그러니까 판결의 효력 범위가 넓기 때문에 다음에 또 재판을 이 처분에 대해서 예컨대 미성년자한테 소주 한 병을 미성년자한테 술 팔았다는 이유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단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 소송에서 지고 난 다음에 청문을 안 했다는 이유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기판력이 미쳐서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개 위법 사유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개개 위법 사유라는 견해. 개개 위법 사유마다 처분이 소송물이 형성이 되는 거죠. 따라서 아까하고는 반대의 해결이 되는데 이 견해는 약간의 문제가 왜 이렇게 되면 국민의 권익보호에 충실하다는 게 가장 큰 논거입니다. 아까는 처분 단위로 분쟁의 이례적 해결에 너무 경도된 견해라고 비판을 하면서 국민의 권리보호에 충실하게 된다라는 게 논거가 되는데 이 견해는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취소 소송의 경우에는 이게 제소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실질적으로 국민의 권익보호가 되는 건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소송은 제소기간이 지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게 제 생각인데요. 예, 그 밖에도 뭐 개쟁 처분과 그 처분 사유에 관한 위법성 일반이라고 하거나 개쟁 처분 및 개쟁 처분과 그 근거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라고 하거나 이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몇몇 소수 견해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통선과 판례는 그리고 통설과 판례는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 소송물이 되고요. 취소 소송의 소송물이 되고 이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거기까지 미치게 돼서 분쟁의 이례적 해결의 요청에 충실하게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설명하고 나면 처분 단위로 소송물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분을 어떻게 특정할 거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처분을 어떻게 특정할 거냐.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처분은 주체, 상대방 처분 일시, 처분 주문 이렇게 특정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예컨대 아까 유흥음식점 자,
영업 취소 처분이라고 친다라면은 성북구청장이요. 2020년 9월 16일 안암주점에 대해서요. 안암주점 주인에게 그죠? 주인에게 유흥시장 영업 취소 처분을 했다라고 하면 자, 처분의 주체는 성북구청장이죠. 처분의 일시죠. 그 다음에 처분의 상대방이 되고요. 처분의 주문이죠. 유흥시장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죠. 이렇게 특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처분 사유도 처분을 특정짓는 요소가 되는 거냐가 또 이제 견해 차이가 또 생기게 됩니다. 예컨대 처분 사유가 뭐겠어요? 성북구청장이 이 처분을 할 때예요. 그죠? 미성년자한테 2020년 5월 1일 미성년자한테 소주 2병을 팔았다. 그러니까 영업 취소를 하겠다. 요 미성년자한테 2020년 5월 1일 소주 2병 판 거가 이제 처분 사유가 되는 거죠. 이 처분 사유도 처분을 특정짓는 요소가 되는 거냐?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성북구청장이 2020년 9월 16일 날 안암주점 주인에게 2020년 5월 1일 미성년자한테 소주 2병 판 걸 이유로 한 영업 취소 처분이 되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거 미성년자한테 소주 2병을 팔든 어떤 거든지 간에 처분 사유가 어떤 거든지 간에 이게 하나의 처분이 되는 겁니다. 자, 통설 판례는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그거하고 좀 소송을 일어나고 겹쳐지는 얘기인데요. 처분 사유는 동일성의 요소가 아니다라는 게 전통적인 통설이고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처분 사유는 이 처분을 특정짓는 요소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자, 성북구청장이 2020년 9월 16일 안암주점 주인에게 유흥시장 영업 취소 처분이 되는 겁니다. 처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말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자, 나머지 이제 공격 방어 방법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북구청장이요. 처음에는 이제 이 처분 사유로요. 2020년 5월 1일 날 그 미성년자한테 술 판 거를 처분 사유로 해서 이 처분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성북구청장 머릿속에는 이것 말고도요. 처분 사유가 여러 개가 있었어요. 예컨대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았다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또 이 시설이 안암주점의 시설이 규격에 맞지 않는다. 이런 법정된 규격에 맞지 않는다. 이런 사유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암식당 주인은 미성년자한테 2020년 5월 1일 소주 2병 판 거 때문에 자기가 취소된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취소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성북구청장이 뜻밖에도 이 2020년 5월 1일 날 미성년자한테 소주 2병 판 것만 가지고 영업 취소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 다른 사유들이죠. 예컨대 안암주점이 식품위생법상의 어떤 규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도 주장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사유를 막 주장한답니다.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 원고로서는 미성년자한테 소주 2병 판 거 요것만 가지고 자기가 소송을 하려고 마음먹고 거기 관해서 집중적으로 준비를 했는데 막상 소송이 열리니까 이게 다른 문제가 막 추가가 되고 또는 교체가 되고 이렇게 되거든. 변경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또 한참 뒤에 설명하겠지만 이게 처분 사유의 추가 및 변경의 문제다. 처분 사유의 추가 및 변경의 문제다라는 것이 됩니다.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 문제다.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왜냐하면 나중에 다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할 것이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드리면 판례는 처분의 근거로 삼은 이유,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까지만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이 허용된다라는 견해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 취소 소송의 소송물은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 되는 거고요. 통설 판례에 기초한 설명입니다.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처분이 뭔지, 처분 단위로 소송물이 특정이 되고 처분 단위로 기판력이 미치니까 처분이 뭔지가 중요하게 되고, 그러면 처분을 확정짓는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요소가 처분의 주체, 처분의 일시, 처분의 상대방, 처분의 주문이다라는 것까지는 논란이 없어요. 근데 이 처분 사유도 처분의 동일성의 요소냐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고, 통설 판례는 처분 사유는 처분의 동일성의 요소가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원고의 방어권이 문제가 되고요. 원고의 방어권이 문제가 돼서 자기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다른 사유로 계속 처분 사유를 옮겨가면서 피고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게 되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결과가 생겨서 원고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처분 사유의 변경 또는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을 제한하는 논리가 생겼는데, 그것이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까지만 미친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다 지울 게 아니네요. 자, 생각해 보자고요. 자, 성북구청장이요. 그죠? 성북구청장이 2020년 9월 16일 날 유흥주점 안암주점 주인에게 유흥시점 영업 취소 처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취소 소송이 열려서 해본 결과 2020년 10월 1일 날에요. 10월 1일 날 서울행정법원에서 취소 판결이 났고 이것이 확정이 됐습니다. 기각 판결이 났다고 칩시다. 기각 판결. 기각이 확정이 됐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자, 원고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죠. 이 성북구청장의 2020년 9월 16일자 취소 처분에 다른 사유를 들어서, 왜냐하면 처분 사유는 또는 처분의 위법 사유는 공격방법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른 사유를 들어서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기판력 위반이 돼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없어요. 기각 판결에 대해서는요. 근데 만약에 이유명 판결, 취소 판결이 됐단 말이죠. 취소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됐다고 치자고요. 자, 그러면은 성북구청장이 이 판결에 대해서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0월 1일 날 판결이 났는데 10월 3일 날에요. 다시 똑같은 처분을 했습니다. 영업 취소 처분을 다시 했습니다. 자, 이러면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민사소송법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 소송의 대상은 성북구청장의 2020년 9월 16일자 처분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처분은 비록 내용은 같을지 몰라도 2020년 10월 3일자 처분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처분이 달라요.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따라서 원고 입장에서는 아무리 승소를 해도 이 피고인 행정청이 같은 처분을 날짜를 달리해서 계속 하게 되면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자,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소송법에서는 그 기속력이라는 특별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있어서 이 심리의 대상이 된 거를
에서 취소 판결이 확정이 되면 원고가 승소 판결을 하게 되고 그것이 확정이 되면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행동할 의무를 행정청에 부과합니다. 따라서 이게 아까 미성년자한테 소주 2병 판 사유였잖아요. 2020년 10월 3일 날 이 소송의 심리의 대상이 되었던 미성년자한테 소주 2병을 판 것. 이게 아까 2020년 5월 1일 날 소주 2병 판 거였잖아요. 미성년자한테 소주 2병 판 거. 이거를 이유로 2020년 10월 3일 날 다시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해야 되니까요. 다시 처분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런 처분을 하게 되면은 간접강제라고 해서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속력 위반이 돼서 이 처분은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기속력이라는 거는 이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라는 취지에서 나온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취지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재판에서 심리의 대상이 되었던 것, 즉 재판 과정에서 다뤄졌던 것만이 기속력이 미친다고 해야지 기판력처럼 처분의 위법성 1번에 다 미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투보지도 못한 사유를 가지고 다투보지도 못한 걸 가지고 기속력이 미친다고 하면은 행정청 입장에서도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속력은 기판력의 범위하고 다르게 심리의 대상이 기속력의 기속력의 범위가 되고요. 기속력의 범위가 되고 아까 현실적으로 심리의 범위는 뭡니까? 처분 사유와 그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미치는 범위까지가 되겠죠. 왜냐하면 거기까지만 처분 사유가 추가 변경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처분이긴 하지만 같은 내용의 처분이긴 하지만 2020년 5월 9일 날 미성년자한테 소주 2병 판 걸 이유로 하지 않고 예컨대 다른 처분 사유가 있을 수도 있었잖아요. 예컨대 이 안암주점의 규격이 식품위생법을 기준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사유로 다시 영업 취소 처분을 하면은 여기에는 기속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이제 원고가 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약간 불합리하게 보이는 것들이 생기고요. 이 불합리하게 보이는 이유는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와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고, 자,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하고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다르게 된 이유는 원고의 방어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고, 이게 순환을 이루게 됩니다. 방어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미치는 범위까지를 한정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과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를 같이 설정할 수도 있죠. 이런 이유 때문에 이게 순환론법으로 돌고 도는 문제가 생깁니다. 요거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원고의 승소 판결이 확정되더라도요, 같은 처분을 전혀 못한다가 아닙니다. 날짜를 달리해서 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생기고, 그게 좀 불합리하다는 거는 다시 반복되지만은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하고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라는 거고,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는 심리의 대상, 심리의 범위, 심리할 수 있었던 가능성이 있었던 범위까지다. 왜냐하면은 이 피고인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른 의무가잖아요. 그러니까 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 즉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존중해야 된다라는 거기에서 나오는 게 기속력이기 때문에 기판력하고 다른 겁니다. 따라서 그 심리의 대상의 범위가 문제가 되고, 그 범위가 처분 사유와 처분의
그 기본적인 사실관계 동일성이 미치는 범위까지로 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까지밖에 이 처분사유가 변경되지 않으니까. 예, 그렇고 기판력은 소속물이고 처분에 입어서 일반이 되기 때문에 그 차이. 예, 그 차이 때문에 기속력과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서로 달라지게 되고 그래서 동일한 처분을 아예 못하게 하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진행하면은요, 취소 소송의 소송 요건과 구조입니다. 자, 소송 요건이라는 거는 뭐 행정 소송에서만 나타나는 용어가 아니고요, 민사 소송에서도 나타나죠. 소가 법원에서 적법한 것으로 취급돼서 본안 판결을 받는데 필요한 상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안 판결을 받기 위한 요건이 있죠. 그걸 소송 요건이라고 합니다. 자, 국가가 말해요. 모든 소송을 다 원고가 제기만 하면 다 분쟁이기만 하면 원고가 자기가 권리가 뭐 침해됐다고 요구한 뭐 생각해서 하는 모든 분쟁을 다 모조리 재판을 해주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가 판사 숫자도 적고요. 그다음에 법원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걸러주는 장치가 이제 소송 요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소송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면은요, 그러니까 소송 요건을 굉장히 엄격하게 짜면은요, 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본안 판결을 받지 못하고 각하만 받는 거죠. 각하 판결을 받죠. 예, 각하 판결을 받는 게 되니까 이 소송 요건을 엄격하게 짜면은 법원의 부담은 경감되는 효과가 있고요. 뭐죠? 이 당사자에게는 권리구제 기회가 좀 축소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반대로 소송 요건을 좀 느슨하게 운영하게 되면은 당사자의 권리구제 기회는 증가가 되고요. 법원의 부담은 또 증가가 되는 거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소송 요건을 결여하면은 법원은 각하 판결을 하고요. 소송 요건이 충족이 되면은 법원은 이유 있으면 인용 판결을 하고요. 이유 없으면 기각 판결을 합니다. 그래서 기각하고 각하를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 취소 소송의 요건이 뭐가 있느냐? 주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대상 적격 문제입니다. 자, 아까 처분에 대한 소송이잖아요. 처분에 취소 사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먼저 처분에 해당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행정실체법상의 행정행위 플러스 알파가 이제 행정행위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 처분이잖아요. 그 처분이냐 아니냐, 이거 뭐 앞으로 계속 설명을 할 거니까 일단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에 관한 부분이죠. 당사자에 관한 부분, 당사자 능력이 있느냐,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그러니까 원고나 피고나 찬반이 될 수가 있는 거냐. 이거는 이제 사람만이 그럴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법학에서의 사람은 두 가지 인종이 있다고 그랬죠. 법인이라는 인종하고 자연인이라는 인종이 있습니다. 이 당사자가 일단 돼야 되는데 이거를 당사자 능력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또 설명할 거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 능력만 있다고 해서 본안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본안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당사자의 자격을 당사자 적격이라고 합니다. 당사자 적격. 원고의 적격을 원고 적격이라고 하고요. 피고의 적격을 피고 적격이라고 합니다. 원고 적격은 이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원고 적격이 있다라고 설명하는데요. 그건 또 나중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원의 관할, 앞에서 설명했잖아요. 이 법원의 관할도 소송 요건이 되고요. 뭐 제소 기간을 지켰는지 여부도 소송 요건이 되고요. 뭐 필요적 전치 조처인 경우에 행정심판의 재결을 받았는지도 소송 요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가 판결을 다 해주진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아무 의미 없는 판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소외이익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자, 그러면 취소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니 해도 나중에 차차 설명을 드리겠지만 대상 적격, 즉 처분이냐 아니냐 이 문제하고 원고 적격, 법률상 이익이 있냐 없냐 이 문제로 귀결되고요. 나머지 부분도 물론 중요한 소송 요건들이 되지만 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처분에 무효 사유가 있습니다. 무효 사유가 있으면은 보통 이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건데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게 원칙적인 모습인데 이 무효 사유하고 취소 사유가 물론 양립되지 않습니다. 양립할 수 없습니다. 무효 사유면서 취소 사유일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체의 위법 사유가 있다면요. 전체의 위법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 자, 위법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위법 사유는 무효 사유 더하기 취소 사유가 되는 거죠. 약. 예. 자, 전체 위법 사유는 무효 사유 더하기 취소 사유가 됩니다. 약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무효 사유면서 취소 사유가 될 수는 없는 거죠. 무효 사유가 아니면 취소 사유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무효 사유가 되면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무효동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거고요. 취소 사유가 되면 지금까지 설명했던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게 모범 답안인데, 그런데 어디 무효 사유하고 취소 사유의 구별이 그렇게 명확하냐? 그렇지 않은 거죠. 예. 그리고 뭐 되는 소를 뭐 이렇게 흡수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무효 사유가 있다고 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 못할 바는 아닌 거죠. 자, 무효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는 거죠. 이런 거를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 소송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취소 판결이 선고가 되면은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 판결이 되겠죠. 예. 다만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 소송이라고 하더라도 그 형식적인 틀은 취소 소송을 선택했기 때문에 취소 소송이 갖춰야 될 소송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잠시 쉬었다가 다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